안녕하십니까. 여성비전 직무박람회 면접 특강을 맡은 사랑과 직업연구소의 정도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면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는 전직 지원과 생애 설계 분야 그리고 채용 면접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면접이란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누군가는 면접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누군가는 면접에 자신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이렇게 면접의 구조와 새로운 경향, 그리고 단계별 준비, 면접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접의 구조와 새로운 경향에 대한 부분입니다. 면접 왜 할까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면접 현장에서 면접관은 내게 무엇을 보고 싶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신 분이 계시다라면,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라면 여러분은 굉장히 탁월한 지원자십니다. 왜냐하면 면접 현장에서는 정작 그런 생각들을 잘 안 하고 지원을 하게 되거든요. 일단 면접관이 무엇을 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일을 잘 할 능력이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당연히 이 일 잘 하실 수 있으세요? 라고 질문하지 않죠. 일과 관련된 전문적인 이야기, 혹은 일과 관련돼서 당신이 성과를 낸 경험, 이런 것들을 주로 묻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일을 할 의지는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 역시도 의지 있으세요? 이렇게 묻지는 않겠죠. 이때는 우리 회사가 일이 이렇게 만만치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란 내용을 전제로 하고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혹은 여성들의 경우에는 야근이 좀 많고 일이 좀 빡빡할 수 있는데 괜찮으세요? 이런 식의 질문들이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과 조직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되는 것이죠. 요즘은 잘 아시다시피 어떤 조직이든 사람이 하나 들어오면 억지로 내보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 들어온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모든 조직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can, will, fit 할 수 있느냐, 할 의지가 있느냐, 잘 맞느냐라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기억을 해주십사 하는 것은 대기업이라면 능력 위주를 좀 보게 될 것이고요. 중소기업이라면 할 의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탐구해 볼 겁니다. 그리고 공공영역이라면 이 일과 조직 생활에 잘 맞는지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쓸 것이라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을 합쳐서 우리는 면접관의 시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지원자가 면접관의 시각을 일일이 체크하기는 정말 쉽지 않죠. 대부분의 지원자는 면접 현장에서 좀 더 돋보이고 똑똑해 보이고 싶어하는 무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면접관은 신입이나 경력이 짧은 경우에는 사실 이 사람이 들어와서 회사를 바꿔놓을 것을 기대하지 않죠. 그저 사고만 안 칠 수 있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 안 칠 것 같은 지원자가 우선입니다. 그에 비해서 지원자는 내게 도움이 될 회사에 들어가고 싶고, 또 그러기 위해서 자신이 돋보일 수 있는 그런 말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면접관은 회사에 도움이 되는 인재를 뽑고 싶어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회사의 관점에서 필요한 이야기를 해주는 지원자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지원자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되게 애매한 말로 덮고 넘어가려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 면접관은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들에만 귀를 기울인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는 질문에 이쪽 분야의 전문가들은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면접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이것이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이 이론인데요. 예전에 엘버트 메러비안이라는 사람이 침묵의 메시지라는 책에서 어떤 것이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했더니 이 세 가지 언어 요소, 청각 요소, 시각 요소 중에 놀랍게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시각적인 요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각적 이미지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55%, 청각적인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38%, 그리고 언어나 내용에 관한 것은 7% 정도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단, 여기서 한 가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언어나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지원자가 하는 얘기, 그리고 목소리, 이미지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대부분 이미지를 가지고 판단을 내린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의 이미지는 결국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자면 여러분이 말씀하실 때 나는 성실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할 때 성실해 보이는가가 실질적으로 당락을 좌우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때 면접 이전의 평가 요소들은 예외로 하고 말이지요. 최근에 그 공공기관과 공공영역에서는 블라인드 면접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 블라인드 면접에서는 물론 면접 이전의 평가 요소들이 거의 배제되고 실제로 면접이 진행되긴 합니다만은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진행된다고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미지의 핵심은 도대체 어떤 것들일까요? 사람들이 이미지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것은 바로 이 첫인상일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언어적인 표현이라고 하죠. 내가 면접 현장에서 말로는 하지 않지만 몸으로 얘기하는 것을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첫인상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여러분들이 면접 현장에 들어가셨을 때 첫인상이 상대방에게 남겨지는 시간은 기껏해야 3초에서 10초 정도 사이일 겁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면접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그 10초 사이에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달리 얘기하면 결국 내가 비춰지는 외관 혹은 내가 면접장에 들어갔을 때의 표정 또는 걸음걸이와 인사하는 모습, 앉는 자세 이런 것들에서 이미 첫인상은 결정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여쭤보죠. 표정 중에는 어떤 것이 제일 좋을까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은 짐작하고 계실 것인데요. 표정 중에서는 웃는 표정, 밝은 표정 이런 것들이 가장 좋습니다. 걸음걸이나 인사 같은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수준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앉는 자세 역시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그런 화면들을 보시면 예시로 나와 있는 이미지를 통해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이미지로 앉는 자세인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꼭 신경 써주십사 하는 것은 표정입니다. 표정. 이 표정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좌우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비언어적인 표현인데요. 비언어적인 표현에서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여기 제가 미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거 역시 표정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린 자세. 열린 자세는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팔짱을 끼는 것을 닫힌 자세라고 하죠. 이렇게 가슴을 열고 약간 몸을 기울여 주시는 이런 정도가 가장 집중을 많이 하는 자세로 비춰집니다. 그리고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원자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면접에서 떨어지고 싶다라면 면접관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 된다라고요. 눈을 회피하는 것은 굉장히 불안해 보이고 무언가 자신감 없어 보이고 위험스러워 보인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면접에서 이때까지 해오던 면접을 전통적 면접이라고 한다면 최근의 면접에서는 역량 면접이라는 것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 역량 면접은 특히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BEI, Behavioral Event Interview라고 해서 BEI라고 행동사건 면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CBBI, Competency Based Behavioral Interview, 역량 기반 행동 면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역량 면접이 도입된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과거의 면접들이 신뢰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면접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간 것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예전의 면접들이 도대체 기준이 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어떤 답을 했을 때 A라는 면접관은 나를 떨어뜨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B라는 면접관은 그것을 좋게 보고 채용시킬 수도 있다라면 도대체 면접의 공정성, 채용의 공정성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이 행동 기반 역량 면접은 미래의 성과나 행동을 예측하는 최고의 방법은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살펴보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그 사람의 미래의 성과를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상황들을 연출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역량 면접을 물어보는 질문들은 대부분 이런 것들입니다. 자신의 강점을 활용해 성과를 낸 경험을 구체적으로 들려주세요. 그리고 조직 내 갈등 발생 시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갈등 해결 사례가 있다면 들려주세요. 뭐 이런 것들인데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걸 보시니까 나는 저 정도면 쉽게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실제로 면접 현장에서는 이런 것들은 일정 부분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제가 예전에 어딘가의 면접에서 이런 질문을 2번과 비슷한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70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의 다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냥 잘 들어주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해결됩니다라는 거죠. 그런 식이면 조직 내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면접관이 원한 것은 당신의 대인관계 스타일은 어떤지,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스타일은 어떤 것인지를 사례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듣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면 면접관이 원하는 기준에서 잡아낼 수 없을 때 어떻게 하게 될까요? 그렇죠. 사소한 거라도 조금이라도 인상이 좋은 사람, 혹은 답변할 때 조금이라도 우리 기준에 맞는 답을 했던 사람을 우선적으로 뽑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최근 면접 현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기존의 전통적 면접과 역량 면접이 혼재돼서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건 정확히 얘기하면 공공 영역이나 대기업 중에서도 면접 스타일에서 앞서가는 곳들, 이런 곳들은 역량 면접에 영향을 많이 받고요. 그리고 면접관들도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작은 업체들, 특히 중소기업이나 이런 곳들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스타일의 면접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면접을 볼 때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내가 어디를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그 업체의 규모, 상황, 혹은 직무,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내가 이쪽은 이런 면접을 좀 신경 써야 되겠구나, 혹은 이런 쪽은 역량 면접을 신경 써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준비를 나눠서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전통적 면접의 장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면접관들이 본능적으로 경험치가 높으신 분들 중에 상당히 예리하신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분들의 경험치를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맞춰서 굉장히 다양한 질문들을 편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단점은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면접관의 취향에 좌우될 여지가 너무 크다라는 것이죠. 면접관이 A라는 사람에게는 A-라는 질문을 해놓고 B라는 사람에게는 B-라는 질문을 합니다. 즉 질문이 A와 B에게 다르게 들어갔는데 평가를 어떻게 동일선상에 놓고 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적 면접에서는 가장 고민이 이겁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뽑으신 건가요? 라는 데 대해서 답을 잘 못한다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역량 면접은 어떨까요? 역량 면접의 장점은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표준적인 채용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적인 생각들이 개입될 여지가 훨씬 전통적인 면접에 비해서 적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동일 질문에 대해서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채용 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때 훨씬 정리된 입장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양 면접은 과연 단점은 없을까요? 실제로 단점은 있습니다. 이것은 영양 면접만의 단점이라기보다도 대부분의 면접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시간 부족에 시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영양 면접의 경우도요. 면접관들이 보통 어떤 항목별로 질문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만 길어지면 어떤 면접관은 미처 질문도 던지기 전에 시간이 다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영양 면접에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반면에 여러분은 여기서 힌트를 얻으실 수도 있죠. 어떤 것일까요? 네, 바로 면접에서는 초반 승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미 첫인상이란 부분, 비언어적인 표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면접에서 초반의 임팩트는 사실상 면접의 뒷부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시간이 부족한 면접에서는 더더욱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영양 면접에서는 기본적으로 훈련된 면접관과 채용 시스템의 조합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지지 않을 때 전혀 엉뚱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를 하실 때는 이제 내가 지원한 회사와 직급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셔서 내가 어떤 식의 면접을 준비해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전략적인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례 같은 것들을 꼭 챙기셔야 되는데요. 좀 전에도 보셨지만 영양 면접과 관련된 대부분의 질문들은 사례, 경험을 묻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도 그 사례를 자신의 생각, 경험 같은 것들을 일시적으로 떠올려서 얘기를 하려면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질문들에 맞춰서 몇 가지 사례들을 준비를 하시고요. 그 사례들을 지금 보시는 스타, 시츄에이션, 태스크, 액션, 리절트 이 네 가지 항목에 맞춰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풀어내는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심지어 좋은 사례를 갖고 있는 지원자조차도 면접 현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떠올리지 못하고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하는데 소재 자체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임팩트를 느낄 수 없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스타는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시츄에이션,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주어진 문제 상황인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여성이라고 가정을 하고 어떤 그 패스트푸드점에서 일을 하다가 어떤 곳에서 일을 하다가 패스트푸드점으로 급히 일을 하러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패스트푸드점에서 누군가 나를 인수인계를 해주고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그것이 굉장히 바쁘죠. 그런 상황에서 빠르게 배워야 되는데 아무도 인수인계를 안 해주는 문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럴 때 내 태스크, 내게 기대된 역할은 빠르게 배우고 이 현장에서 돌아가는데 문제가 없도록 자신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나는 선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동선을 좀 파악해두고 식자재 같은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을 또 미리 파악을 해두는 것이죠. 그러는 한편 매장에서 일어나는 문제 상황들을 미리미리 파악을 해서 그 유형별로 분류를 해서 내가 미리 준비를 해둔다라는 그런 액션들을 취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2주 후부터는 전혀 업무에 문제가 없었었고요. 한 달 만에 우수 사원으로 선발이 되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은 이때 그 결과와 함께 배운 점까지 같이 어필해 주시면 가장 베스트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그 사례에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문제점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것을 업무에서도 적용할 수 있게
됐다라고 어필을 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들의 점수는 훨씬 올라가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상황, 그리고 내게 기대된 역할, 그리고 거기에 맞춰 내가 한 행동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와 거기서 배운 점을 쭉 1년 선상에서 엮어서 그 스토리를 풀어내신다라면 여러분들은 역량 면접 같은 것에서 혹은 전통적 면접에서조차도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면접의 단계별 준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단계별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 전에 면접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라면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면접이 어려운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긴장으로 본래의 모습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지금 저도 카메라 앞에 있습니다만은 카메라 앞에서 긴장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안 하던 행동을 하게 됩니다. 혹은 전혀 엉뚱한 서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면접 현장에서도 이런 사례는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특정한 재능이나 이미지에 좌우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면접 현장에서는 좀 더 호감이 가는 인상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살아온 여러 가지 환경이라 본능적으로 조금 어두운 표정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신데 그런 경우는 상대적으로 면접에서 불리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내향과 외향을 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내향적인 성격이 많으실까요? 외향적인 성격이 많으실까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내향적인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면접 현장에서는 누가 유리하죠?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는 외향적인 성격들이 유리한 거죠. 왜냐하면 내향적인 분들이 말씀을 못 하시는 것은 아닌데요. 내향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낯선 사람에게 말 거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운 외향적인 성격들이 더 유리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짧은 시간 내에 차별화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랑 똑같이 들어간 지원자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사실 답변에서 정말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면서 멋있게 답변을 하는 지원자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럴 때 전략적으로 얼마나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결국 짧은 시간 내에 차별화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긴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잘못된 태도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잘못된 태도는 본인이 얘기할 땐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이런 태도들이 나올까요? 네,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자신도 모르게 한눈을 판다든지 표정이 안 좋아진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정작 당사자는 이런 부분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접 교육도 받고 모의 면접 같은 것도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접관과의 궁합도 필요합니다. 면접관과 이른바 코드라는 것이 면접에서 채용을 좌우해서는 안 되지만 역량 면접 상황 하에서도 똑같은 비슷한 답변에 대해서 조금 더 열려있는 면접관이 있고 그렇지 않은 면접관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여기서 기억하실 거, 면접관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누가 들어올지도 잘 모르는 것이고요. 대부분의 경우, 물론 예외적인 케이스는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그런 케이스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나머지가 문제라는 것인데요. 이 1번부터 4번까지는 사실은 한 가지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감이 오시나요? 바로 연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의 면접이라는 걸 하고 혹은 집에서 여러분이 핸드폰으로 여러분의 면접 영상을 찍어서 살펴보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공공 영역에도 취업 지원 기관들의 좋은 컨설턴트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좀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면접 전에는 어떤 준비들을 해야 될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첫 번째로 구직 서류는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원했을 때 내가 이 서류에 어떤 이야기들을 써놓았는지에 따라서 면접에서 이야기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두 번째로는 전화 면접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이건 큰 회사의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작은 회사의 경우에 좀 더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채용권자가 직접 전화를 해서 면접 일정을 잡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때 무심결에 전화를 아무 생각 없이 받았다든지 혹은 아침 10시인데 잠에서 덜 깬 목소리로 받았다든지 이런 경우들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구직활동 기간에는 여러분들이 전화를 받으실 때는 좀 더 신경을 써서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회사와 지원 업무 그리고 시장에 대한 숙지가 필요합니다. 물론 단순 업무나 간단한 것이라면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자유롭겠지만 내가 조금 더 좋은 포지션, 조금 더 지원자가 많은 포지션을 지원하려고 하신다면 이런 부분들은 꼭 숙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어떤 회사의 연구원으로 지원하려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회사에 대한 애정을 그렇게 열심히 표현하셨는데 정작 제가 그럼 이 회사 제품이 어떤 것이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는 하나도 대답을 못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회사에 대한 애정 제가 믿을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런 거는 본인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고요. 그 정보들이 바탕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사실 면접 현장에서 답변이 딸릴 일은 거의 없을 거라는 겁니다. 네 번째, 필요시 평판 조회를 대비하라는 건데요. 이건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해당이 되시지 않으실 수 있고요. 보통 어떤 중견기업 이상의 혹은 중소기업이라도 차부장급 이상을 지원하시는 경우에 따라서 평판조회라는 것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꽤 좋은 회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기존에 어떻게 일을 했던 사람인지를 확인하려고 들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나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3명 정도는 생각을 해두고 들어가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면접 전 연습은 필수입니다. 사실은 면접에서는 이것 이상 가는 대안을 저는 아직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자, 면접 중으로 들어간다면 그들은 어떤 것들을 보려고 할까요? 예를 들면 이건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실무 경력자를 보면 크게 보면 3가지 정도를 보게 됩니다. 지금 당장 업무에 투입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라는 것을 묻게 되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여러분은 혹시 지원자께서는 그 회사에서 어떤 성과를 만들어 왔습니까? 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바로 이직 사유와 같은 사실관계의 부분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회사를 다니셨던 경력직의 경우에는 굉장히 불편해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퇴직 사유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부분을 미리 준비해 놓기를 꼭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신입 지원자들은 뭘 보게 될까요? 그렇죠? 함께 일하고 싶은가? 이 신입이 함께 일하고 싶은 기분이 들게만큼 밝고 긍정적인가? 그리고 발전 가능성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채용권자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어떤 신입을 뽑고 싶은가를 생각해 보신다면 거의 비슷한 결론들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자신의 이미지를 포지셔닝 하셔서 한번 지원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 고령 지원자가 단순한 포지션을 지원했다면 어떨까요? 이때는 비교적 명확해집니다. 쉽게 얘기하면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좀 까다롭지 않은 무난한 성격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소통. 여기서 소통은 결국 한 가지죠. 말이 통하는 사람인가라는 얘기인 겁니다. 내가 이분에게 나이가 많다고 하더라도 내 밑에 들어오는 사람이고 이분에게 일을 시켜야 되는데 도무지 말이 통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누구도 뽑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마지막으로
건강에 대한 우려를 좀 불식시켜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회사들이 나이가 많은 지원자들을 꺼려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산재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내가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쓰러지시면 그건 곧 산재 처리가 돼야 되는데 작은 회사들에겐 이게 굉장히 큰 부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나는 까다롭지 않은 사람이다. 그리고 말이 잘 통하고 건강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가볍게라도 언급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다라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자로서는 어떤 어필 포인트를 잡아야 될까요? 만약에 산업체나 혹은 그런 회사, 직무에 어떤 이미지가 있다면 지원자 개인의 특성에 따른 것은 어떻게 어필을 해야 될까요? 이러려면 먼저 한 가지가 중요하죠. 나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무엇으로 회사에 어필하고 싶으신가요? 혹은 어떻게 나의 강점을 부각시키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예전에 모의 면접을 진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 기업의 인사 담당자까지 초청해서 진행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인상적인 친구를 하나 봤었습니다. 젊은 여자분이셨는데요. 이분이 딱 들어오면서 웃는데 웃어도 너무 환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면접관이 날카롭게 물으시더군요. 너무 웃으니까. 거기 왜 그렇게 웃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네, 여기 면접 오게 돼서 너무 기분 좋아서 웃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면접이 진행되면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뭐 온갖 얘기 다 나오는데 이 사람은 아주 감명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는 저희 학교 출신 중에서 가장 예쁘게 웃을 자신이 있고요. 대인 관계가 많은 제 업무상 저의 웃음이 회사의 이미지를 올려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자신있게 어필을 하더라고요. 당연히 그 친구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더 놀랐던 것은 나중에 물어보니까 왜 그렇게 웃으면서 들어왔는지 물어보니까 면접관이 그 질문을 해주길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어쨌든 면접 중 나의 이미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보이는 장표는 제가 초사권 문제는 아마 이거는 조금 보고 넘어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진이 좀 그렇죠. 근데 요즘 워낙 초상권이 예민해서 제가 그냥 제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면접관이시면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뽑고 싶으신가요? 거의 유사한 이미지처럼 보이시나요? 사실 이건 남성의 경우에 이런 문제들이 좀 있는데요. 특히 그 남성의 경우에는 웃는 얼굴이 잘 안 되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성의 경우에도 이런 문제는 생기실 수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딱딱한 표정, 왠지 사람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표정 같은 것들이 가끔 면접 현장에서 묻어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트레이닝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면접 시즌에 접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일시적인 노력만으로 나오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죠. 특히 이때 어떤 상황을 주의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네, 다른 사람들 얘기할 때 넋놓고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이상한 표정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면접관은 앞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너무 잘 보이고요. 너무 환하게 다 보입니다. 자, 다음은 면접의 마무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접 마무리. 특히 이제 뒷마무리까지 좀 깔끔하게 하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의자를 일어나면서 제자리에 갖다 놓는 거라든지 일어나서 인사 명확하게 하고 나가시는 거라든지 이런 사소한 것들이 끝까지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면접 현장만이 면접장은 아니라는 거죠. 블라인드 면접을 하는 공공이나 대기업의 경우에는 좀 예외겠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면접 현장에 들어가시는 그 상황에서 자신도 모르게 면접관과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실 수도 있고요. 혹은 끝나고 나오실 때
그 회사 관계자와 같이 복도를 걸어 나오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접이 있을 때는 면접의 시작 전 그리고 마무리되는 과정 그 이후까지 좀 흐트러지지 않는 자세를 유지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번은 전 과정에 대한 리뷰를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존재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사람은 똑같은 실수를 자주 하는 존재에 가깝습니다. 면접에서 내가 이 부분에 걸렸다라면 그 다음에도 그 부분에서 걸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리뷰를 하시고요. 실수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음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내가 다른 것은 다 되는데 매번 같은 장면에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되실까요? 너무 속상한 일이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 메일을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면접을 보고 면접관에게 이런 메일을 보내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일종의 에티켓일 수도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혹은 인사 담당자님, 27일 면접에 참여했던 지원자 누구입니다. 네. 꼭 어디에 취업이 돼서 함께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면접 현장에서 보여주신 따뜻한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것들 특별히 이상한 거 있나요? 우리가 흔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혹시 인사 담당자나 그런 쪽에 명함을 받으셨다면 이런 것들도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릴까요? 실제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보고 나오지 않는 합격자도 꽤 됩니다. 혹은 출근을 하셨는데 일주일 만에 그만두는 사람도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이 채용 담당관이라면 누구를 먼저 떠올리실 수 있을까요? 네, 한번 시험 삼아라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면접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면접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어떤 답변을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과정에서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중요한 것은 답변도 답변이지만 그 답변을 할 때 여러분의 모습이 설득력이 있는가, 이 부분을 꼭 신경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하고 이 부분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면접의 질문 형태를 한번 보죠. 크게 보면 5가지 질문 형태입니다. 첫 번째는 전형적인 질문. 이건 뭐냐면 어느 면접에 가시든지 대부분 나오는 아주 흔한 질문들입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을 수 있는 것은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겠죠. 혹은 최근에 가장 흔하게 나온 질문은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렇듯이 전형적으로 나오는 이런 질문들은 몇 가지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일상적인 질문들입니다. 일상적인 질문은 일반적으로 면접관들이 지원자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하는 아주 가벼운 질문들입니다. 예를 들면 집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세요? 가족은 몇 명 정도 되시나요? 이런 것들인 거죠. 물론 가족이나 이런 부분은 블라인드 면접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돌발 질문, 이른바 압박 질문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압박 질문과 돌발 질문은 엄밀히 얘기하면 조금 다릅니다. 돌발 질문은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기상천외한 질문들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들어보신 맨홀 뚜껑은 왜 둥근가요? 같은 질문들이 될 겁니다. 근데 이거는 한 개인이 가진 순발력을 좀 측정하기 위한 것이고요. 압박 질문은 최근에는 걱정을 좀 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경향이 면접에서 지원자의 인격을 굉장히 보호해주는 쪽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압박 질문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죠? 최근에 면접 보시면 그분들 면접 끝나고 나오셔서 뭘 하시나요? 인터넷에 면접 후기를 올리시죠.
그랬을 때, 이 회사에서 사람 인격을 무시하더라. 이 회사에서 사람을 엄청나게 궁지로 몰더라. 이런 것들이 되면 그 회사는 순식간에 100만 안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압박 질문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전문 영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문 영역에 대한 질문은 최근에 조금 더 강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격리 회계를 지원했다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을 때 여러분은 이 수치를 어떻게 정리를 하시나요? 등등이 있겠죠. 그야말로 현업에서 종사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것들을 주로 묻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걸 묻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기억하실 거 4가지죠. 근데 제가 5가지라고 했죠. 뭐가 빠졌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역량 질문입니다. 역량 질문은 주로 경험과 상황을 묻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 말씀드렸었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합니까? 특정 분야에 대한 사례들은 꼭 준비를 하셔갖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것을 스타에 맞춰서, 아까 제가 스타 기법 말씀드렸죠. 스타에 맞춰서 풀어주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5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전형적 질문과 역량 질문 뿐입니다. 일상적인 질문은 그다지 부담되지 않는 거니까 크게 준비를 하실 필요가 없고요. 돌발 질문은 여러분이 예측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전문 영역의 질문은 평소에 쌓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는 것은 면접을 앞두고 있을 때 가장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은 전형적인 질문과 역량 질문, 이 2가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답변 방법은요, 제가 2갈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뭔가 물으면 그에 대한 결론부터 먼저 내주시는 습관을 키우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답변을 먼저 던지시지 않으면요,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시다가 뒷부분 가서 저 죄송한데 질문이 뭐였습니까? 라고 묻는 지원자도 저는 봤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답변을 먼저 던지시고 그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나가면 답이 2분 이상 길어질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화 흐름을 좀 맞춰주십사 하는 것은 면접관이 이 정도 얘기를 하면 그에 맞춰서 어느 정도 길이나 시간을 흐름을 맞춰서 같이 주고받는 느낌이 좀 드실 수 있게 되면 가장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과 대비해서 가장 나쁜 것이 단답식으로 답변을 툭툭 끊어버리는 경우들인데 그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전형적 면접 질문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라고 물으실 수 있어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해 보세요. 혹은 왜 우리 회사 이 업무에 지원을 했습니까? 라는 지원 동기죠. 그리고 퇴직자라면 전 직장은 왜 나오게 되셨나요? 이런 부분들은 거의 자주 부딪히시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끝으로 하신 말씀 있으세요도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질문이고요. 자,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답변을 풀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답변이 안 되죠. 질문은 간단한데 늘 이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합니다. 전혀 준비가 안 된 지원자들은 이력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읊어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회사 기준에서 볼 때 내가 일을 잘할 것 같은 이유를 중심으로 가장 먼저 중요한 강점들을 어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이러이러해서 이 일에 잘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형태로 어필을 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제가 뒤에 예시 문장을 하나 만들어 둔 게 있으니까 그걸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왜 이런 업무에 지원했습니까? 혹은 우리 회사에 지원했습니까? 같은 것들입니다. 이 질문이 괴로운 이유는 뭔가요? 이 질문이 괴롭다고 느껴진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그 회사를 지원한 이유 혹은 이 업무를 지원한 이유가 실제로는 별로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는 이 일을 선택한 이유를
가능하다면 개인적인 경험을 중심으로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내가 특별히 이래서 관심을 갖게 됐다. 그것도 너무 일반적이지 않은 것이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뭐 영양사를 지원했던 사람들을 보면 저는 음식하는 게 좋아서 혹은 유니폼이 예뻐서 뭐 이런 식으로 전형적인 방식을 따라가면 절대 좋은 임팩트를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이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을 위해서 내가 어떤 준비를 했는지를 좀 언급해 주시는 겁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 질문은 같이 묶일 수도 있고요. 혼합돼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단은 준비는 나눠서 하시고요. 그때그때 적절하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기소개 예문입니다. 어떤가요? 저는 재무회계 분야에서 10년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양력을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특히 세무조정이나 결산 쪽에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 분야엔 자신이 있습니다. 제 강점은 분석력과 그에 기반한 문제 해결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업무상의 강점을 얘기하고 그에 따른 사례를 뒤이어서 나오게 되는 거죠.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성과를 잘 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언급을 하는 겁니다. 공공기계는 이제 막 시장에 진입을 꾀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런 회사에서는 초기 재무회계 분야에서 효율적 업무 흐름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특히 강점이 있어서 이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것이죠.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닐 수 있으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쓰기 어렵다라면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자신의 자기소개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예시를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 직장 퇴직 사유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거 경력직들은 참 괴롭죠. 특히 뭐 회사가 비전이 없었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상사와의 갈등이 있었다든지 그런 이유들이라면 막상 면접 현장에서 얘기하기는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답은 없지만 상황에 어울리는 답은 있다라는 것이죠. 이때 꼭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전 직장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은 암묵적인 금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회사들이 자신도 그런 식으로 다른 곳에서 얼마든지 비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시더라도 좀 더 완화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은요, 각자 상황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어떤 기관의 컨설턴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함께 상의를 하셔서 꼭 명확하고 간략하게 처리할 수 있는 답변을 준비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번째, 다른 사람들과 갈등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결하나요? 굉장히 흔한 질문이고 익숙한 질문이죠.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어떻게 풀어냈는지, 그리고 대인관계 원칙을 어필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라고 했는데요. 흔하게 대체되는 질문 중에 하나는 상사와의 갈등,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원칙만 좀 준비를 하시고 내가 사례 하나 정도를 준비하신다면 면접 현장에서 훨씬 덜 당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일반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들이 좀 분분한데요.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할 말 없습니다는 썩 좋은 대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원자의 관심을 보여주는 어떤 질문, 뭐 이런 것들이거나요. 아니면 내가 여기 꼭 일하고 싶습니다라는 다짐을 보여주는 그런 답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됐든지 간에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니까 그걸 살리시는 모습이 훨씬 적극적인 모습으로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겠죠? 특히 젊은 분들이라면 저는 이런 질문이 나올 때 차라리 먼저 손을 들고 답변하시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자, 면접의 핵심 포인트를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타고난 배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준비는
여러분들이 컨설턴트를 방문하는 것도 되실 수 있고 면접과 관련해 영상을 찍는 것 뭐든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준비를 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순발력을 믿고 혹은 내가 예전에 사람을 뽑아본 적이 있어 하는 경험을 믿고 그냥 가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굉장히 면접 현장에서 당황합니다. 특히 최근에 바뀐 면접 환경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시지 않은 분들은 거의 대응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면접은 첫 번째도 이미지, 두 번째도 이미지, 세 번째도 이미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원자의 답변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답변을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모습이 그와 부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실하다면 성실한 느낌을 줄 수 있는지, 혹은 내가 책임감이 강하다면 책임감이 강한 느낌을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꼭 염두에 두시고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당신이 면접관이라면 당신의 경력을 보고 어떤 질문을 하고 싶은가라는 것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대부분 반대 입장에 서면 묻고 싶은 내용들이 딱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전혀 엉뚱한 생각만 하다가 면접 현장에서 당황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면 여기 이 화면을 보시는 분 중에 내가 다른 데서 일을 했던 사람인데 전혀 다른 분야에 지원을 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면접관이라면 어떤 질문을 하시게 될까요? 당연히 기존에 경력이 없으셨던 분인데 이 일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겠죠. 이런 질문을 예측할 수 있다면 그와 관련해서 자신의 경력에서 연결성을 만들거나 어떤 좋은 답변을 미리 준비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 가장 좋은 연습은 뭐다? 모의 면접과 관련된 영상을 찍어보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있어서 같이 찍어보시면서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것이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집에서 혼자서라도 핸드폰으로라도 영상을 한번 찍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예전에 내 목소리 내가 들으면 이상하고 낯설다라고. 내 모습 내가 보는 것도 굉장히 낯설고 이상합니다. 여러분이 면접관의 시각으로 본다면 이 사람을 채용할지 안 할지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모의 면접 영상을 찍어보는 것은 굉장히 효과가 높은 것이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과 답변이 좀 필요한 경우가 계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질문이 계시다면 이 영상과 관련해서 의견들을 남겨주시거나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 컨설턴트들이 또 아는 대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끝을 맺겠습니다. 면접에서 뽑히는 사람은 누구다? 덜 떨고 준비를 많이 한 사람, 그 사람들이 뽑힙니다. 잘 준비하셔서 꼭 원하시는 성과를 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